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실무자들끼리 숫자 조작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엔 공전자 기록 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과정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표율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필요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진끼리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 선관위가 선거 당일 1시간마다 공표하는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을 실무급 직원 2명이 조작했는데도 선관위는 파악조차 못한 겁니다.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맨 아래에 있는 보라색 그래프가 오늘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1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집계해 공표합니다. 먼저 투표소를 관리하는 사무원이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읍면동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읍면동위원회는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구 시군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현황을 알리고 나면 이후 유권자들에게 시간별 투표율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경기선관위 직원과 중앙선관위 직원 등 2명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투표율이 실무자급 직원 2명에 의해 손쉽게 왜곡돼 전 국민에게 공표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가 엉망이라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합수본 수사가 없었더라면 선관위 직원의 숫자 맞추기 조작 정황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수본의 향후 수사는 추가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와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숫자 맞추기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드러나거나 앞선 선거에도 비슷한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과거 선거의 투표율 통계 전반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드러나자 여야는 모두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 끌기식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지만
어제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장 대표는 또 전산 조작 등을 수사하기 위해선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회의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는 미루고 선관위 특검은 붙잡아두고 국정조사 기한 연장만 외치는 시간 끌기식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 법안을 장동혁 대표가 수사범위 문제로 걷어찼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선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해주면 안 된다. 전화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선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 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 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기존의 세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토론에서 기대와 달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속 시원한 답변은 들리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지방 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걸 하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규제론으로 답을 정해놓고 한 토론회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또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의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네, 정치부 강민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 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예.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선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환 기자입니다.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원이 되는데 이걸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 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해주면 안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선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이거 거주용이다 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 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 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 주택에 한해서는 기존의 세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이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오늘 토론에서 기대와 달리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나 속 시원한 답변은 들리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평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네.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지방 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선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걸 하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규제론으로 답을 정해놓고 한 토론회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또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의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네, 정치부 강민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도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0.6% 오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끈 결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I는 지난해 2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 가격 오름세는 더 커 두 지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실질 GDI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 구매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설비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민간 소비는 1.5%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에서만 최소 3조 원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이 속초 중앙시장까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열기가 민간 소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백화점과 의류, 가방 등의 소비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력이 늘고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선 다음 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의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가 하반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K자형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중소기업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간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데다 반도체 주도의 깜짝 성장 소식까지 전해지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000선을 회복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올해 장마가 사실상 다음 주 초면 끝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지만 장마가 물러간 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 서울엔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오른 겁니다. 너무 습한 날씨여서 좀 다니기에는 끈적끈적한 것 같아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철원에는 하루에만 12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북한과 경기 북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비구름 바로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남부지방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이 장마는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일대까지 자리 잡으면 장마 전선이 북한 쪽으로 완전히 밀려나면서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장마 전선이 아직 완전히 밀려나진 않아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엔 비를 내리겠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과 경북에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자, 이 비를 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 전선이 북한 일대로 완전히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엔 올해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일요일에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며 기온이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8월 강수량이 장마철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지성 호우를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매니지면서 인력 관리 잘 하시는 걸로. 지역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문제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이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감찰팀은 A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손 기자, 수년간 이런 비위가 이어졌는데도 이제야 드러난 걸 보면 이 경찰 간부의 위세가 지역 내에서 상당했던 모양이네요.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경찰로 오래 근무한 A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지역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향찰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일이 드러난 셈인데 이 감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 발령 이후에 A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후속 취재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찰청 감찰 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 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매니지면서 인물 인맥 관리 잘 하시는 걸로. 지역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놀이기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문제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이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감찰팀은 A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손 기자, 수년간 이런 비위가 이어졌는데도 이제야 드러난 걸 보면 이 경찰 간부의 위세가 지역 내에서 상당했던 모양이네요. 네,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경찰로 오래 근무한 A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의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윤기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향찰 논란에 기름을 붓는 일이 드러난 셈인데 이 감찰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기 발령 이후에 A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서 후속 취재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한 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을 낸 건 70대 주민으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먼저 TBC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인 건 오늘 아침 8시 반쯤. 펑 하는 소리에 놀라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뭐가 빵 하고 터지는 거라. 그러면 놀려가지고 뛰갔더니 검은 연기 확 나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와 하고 소리 지르고 지나오는 동시에 불이 확 내뿜더라니까.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72살 A씨.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3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른 시간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내가 내려가니까 CCTV 테이블을 다 뽑아놨어. 피의자 A씨는 사건 직후 흉기를 들고 아파트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출동했을 경찰관이 칼을 들고 있어서 권총으로 칼을 내려라 해서 칼을 버려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압수를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하는 한편 회복 경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BC 박동주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불을 낸 70대 주민은 최근에도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방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입니다. 작은 단지다 보니 의무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의자 A씨는 평소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왔던 겁니다. 옛날에 의약도 오케이 안 돼가 있는 상태에다가 소장이 없잖아. 소장이 없으니까 이게 의약대로 잘 와하거든요. 그 사람은 주로 막 끌었지. 지난 1월엔 A씨가 경산시에까지 민원을 넣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을 했어. 저희들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관리비 공개 방법 미흡, 그다음에 관리비 공개 항목 부적정. A씨의 행동은 갈수록 더 과격해졌습니다.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리터 생수통을 던져 투표함을 파손시키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나와 계셔 벌벌 떨길래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칼을 들고 주먹을 어르신을 때리려 하다가 견디지 못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전 입주자 대표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씨가 신호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한 겁니다. 아파트 관리를 두고 수년간 주민들을 불안하게 한 해묵은 갈등, 결국 방화 참사란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TBC 박가영입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인 어젯밤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진까지 109시간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위험 요인들은 이미 3년 전 정부의 연구 용역에서 하나하나 경고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는 왜 현실이 됐는지 제이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번 화재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는 10m 높이 선반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지를 감은 생활용품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소 확대를 막아야 할 방화 구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뒤 소방이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에 담긴 실험 영상입니다. 연구팀은 물류센터를 축소한 형태의 높이 6m, 3층 규모 실험체에 상자 600개를 쌓은 뒤 1층에서 불을 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이내 실험체 전체가 짙은 회색 연기로 휩싸입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화염이 보이지 않던 3층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등해 2, 3분간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강도를 잃기 시작하는 임계 온도인 538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 뒤 오히려 뜨거운 가스가 위층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의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 일하는 메자닌 층이 여전히 산업용 설비로 반입돼 마치 가구처럼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이미 3년 전에 지적됐습니다. 어떤 게 더 안전을 위한 선택인지 위험을 줄이는 선택인지 고려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실패가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미국과 독일 등은 창고 설계 단계부터 적재물의 연소 위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맞춰 방화 구획과 스프링클러의 성능, 물 공급량까지 결정합니다. 방화 구획을 무리하게 줄이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기업 스스로가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적층식 렉 설치 현황 자료를 전국의 물류회사에 요구했는데 쿠팡은 경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광주 광산서를 넘어 최고 정점인 국가수사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광산서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모 경무관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 A씨가 신고한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A씨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지난 5월 3일 오후 8시쯤 스토킹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광산서 첨단지구대는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영산강에 버렸고 이후 살인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지만 광산서는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맡겨 별도 수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모 경무관 등 광산서 지휘부가
스토킹 부실 대응으로 인한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광산서의 분리수사를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 같은 부서 소속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임지연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보안 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안 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안 수사 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치열했던 토론과 수기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다는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기억을 잃은 되게 성범죄를 당한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등 살인 미수로 바꾼 것은 검찰의 보안 수사였습니다.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3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 신청권만으론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그냥 이의 있습니다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되었다는 걸 법리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안 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즉각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지만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어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오늘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 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고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개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 야권 내부의 역학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 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 변수일 수 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삼성전자가 여권 크기의 새로운 폴더블 폰을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폭등 영향으로 최고 용량 모델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여권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폰. 펼치면 태블릿과 비슷하게 가로로 긴 화면이 펼쳐집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 8입니다. 휴대전화에 처음 도입한 4:3 비율 화면은 인터넷,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존 세로로 긴 형태의 모델이 폴드 8 울트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가로로 접는 플립, 그리고 폴드 울트라의 3개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폴드 8까지 그렇게 3가지 카테고리를 출시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폴더블 제품, 모바일 폴더블 제품의 라인업의 완성형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신기술을 적용해 폴더블 폰의 고질병,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전작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고가는 전작보다 올랐습니다. 폴드 8과 폴드 8 울트라 최고 용량 1TB 모델 가격은 각각 315만 원과 345만 원, 처음으로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D램과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데, D램 가격은 지난해 3분기 대비 6배,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는 9배 상승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자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치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겁니다. 웬만한 냉장고나 그런 가전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체감되는 게 크긴 하죠. 막 당장에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지 않는 이상. 애플이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 가운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첫 폴더블 폰의 가격도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능 향상과 함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이르면 내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강제노동 관세율을 확정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무역 합의로 약속한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합의한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도 조만간 확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엄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파트너에게 강제노동 제재 명목의 관세를 확정해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로 무산된 이후 미국은 150일 시한이 있는 10% 글로벌 관세를 각국에 적용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세를 준비해왔습니다. 내일 이 글로벌 관세 시한 마감인 만큼 바로 이어서 새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엔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예고해놓고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해지면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내세워 미국의 관세 압박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또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시급한 통상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해는 풀고 간극은 좁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핵 프로그램 폐기까지 요구하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준 걸로 관측되면서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중부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며칠 안에 타격하겠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그렇게 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가장 예민한 핵시설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이란과 5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사우디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We ought to be going in the other direction, and presumably that's why Trump was attacking Iran in the first place, was to stop them from being able to develop a nuclear weapon. 이스라엘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So from Israel's perspective, this puts in the position of having a neighbor, another neighbor, with the potential for nuclear weapons. 석유 수출길이 막혀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가져온 사우디를 달래고 사우디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도쿄에서만 하루 450명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사람이 들어가 몸을 식히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나흘 밤낮을 꼬박 세우며 춤추는 여름 축제로 유명한 기후현 구조시. 축제 기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노면 온도가 44도를 넘는 불볕더위 때문입니다. 역시 축제가 시작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도 기온이 40도를 육박합니다. 最高に暑いです。ここにいたのは本当15分ぐらいでもう帰ろう。 호텔마다 응급 구호소가 마련됐고 광장에는 에어컨이 있는 텐트를 설치했지만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도 폭염 피해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453명이 응급 이송됐는데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원을 돌보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풀을 깎던 남성 2명도 더위에 쓰러져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 시청 로비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자판기 제조업체가 만든 냉방시설로 체온을 빠른 속도로 식혀줍니다. 冷蔵庫に入った感じですか。私暑がりなんで、すごくいいと思いますね。 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린 음료수와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됐고 두세 개 층마다 에어컨이 달린 간이 휴게소도 마련됐습니다. 暑い時はここ来てアイスクリーム食べて水飲んでは体は涼しい。 ぜひ次もまた設置してほしいという声が多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벼수확이 시작된 농촌에서도 30분 일하고 30분 쉬자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사 중 열사병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